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과학터치를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부산과학기술협의회 강사 장은진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유용한 과학지식의 전파를 위해 진행하는 과학지식 나눔의 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여러분들께 가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강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백종범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에너지 수소에 대해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강연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강연이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을 많이 올려주신 분들과 질문에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백종범 교수님 모시고 본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백종범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미래에너지 수소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니스트 교수이자 2년 전에 창업한 루시2N이라는 그 회사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수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화석연료, 소위 말하면 석탄과 기름을 너무 많이 떼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런 것도 초래를 했는데 과학을 하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탄소가 지난 세기에 주연료로 쓰여왔다고 보면은 앞으로 남은 하나의 연료는 수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방 국가들이 수소 경제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도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이 지금 전 세계를 리딩하고 있고 수소 미래 에너지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수소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수소면 다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대단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수소들은 한 약 95% 이상이 화석연료에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탄을 물하고 같이 섞어서 찌게 되면은 수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때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버리고 수소를 뽑아서 연료를 쓰기 때문에 친환경 수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소를 밑에 적어놓은 그레이 수소, 한국말로 표현하면 회색 수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95% 이상이 회색 수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소 가지고는 친환경 에너지 수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블루 수소, 푸른 수소죠. 푸른 수소는 아직 그 그린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아직 좀 남아있는 그런 단계죠. 이때 부산으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기술까지 포함한 그 부생수소 생산을 우리가 블루수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공기 오염,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순수하게 그린 수소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 풍력 혹은 태양력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하게 되면은 수소와 부산물로 산소만 나옵니다. 산소는 여러분들 농도가 올라가면 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롭죠, 그죠?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미래 에너지 수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 에너지 수소, 그린 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이전에 언급되는 회색 수소, 그레이 수소 혹은 블루 수소는 친환경이라 하는 그 단어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수소입니다.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면 다 친환경이자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시면은
앞으로 해야 될 연구 개발해야 될 연구 방향이 그린 수소를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린 수소를 이제 물에서 혹은 자연에서 생긴 알코올에서 만든 수소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전방위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여기 전제 조건은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은 전제 조건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가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해야지만 그린 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게 되면은 그것도 그린 수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력발전소를 돌릴 때 이미 이산화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경제가 정말 실현되려고 하면은 물을 전기분해하는 그 이전에 친환경 에너지부터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 혹은 파력, 수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고 산소를 얻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야지만 그린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수소를 물에서 어떻게 얻느냐? 이 그림에서 보면은 물은 우리가 늘 마시고 여기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 마시고 하는데 물이 굉장히 안정한 화학 물질입니다. 이제 왜 그러면 물에서 수소를 얻냐? 이것도 일종의 배터리에 우리가 전기를 저장해서 휴대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수소도 일종의 에너지 저장 수단입니다. 우리가 풍력에서 얻은 전기라든지 태양광에서 얻은 전기를 가지고 전기는 만들어진 만큼 쓰지 않으면 보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나 수소를 이렇게 저장해 놓을 수 있는데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동하는데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물에서 얻으면은 이제 친환경 수소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있는 물 두 분자를 전기분해해서 자르면은 그 두 분자의 수소가 나오고 한 분자의 산소가 나옵니다. 2대1로 나오는데 요때 이제 들어간 에너지가 100이면은 우리가 만드는 수소가 100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에너지를 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변환하는데 100% 효율이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울 텐데 어쨌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으면 에너지 손실이 일부 생기는데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을 때 에너지 변환 효율이 쉽게 말하면 전기 100원치를 썼는데 우리가 만드는 수소 양이 100원이면 제일 이상적이겠죠. 근데 수소 양이 50원치만 나오면 50원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하나 하면은 이제 촉매가 하는데 이게 차가 한 위치에 있는데 다른 위치로 옮겨 놓을 때 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터널을 뚫어서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은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 전기분해하는 것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에서 수소를 가기 위해서 높은 산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산 높이가 높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수소를 저장한 양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100원치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드는데 50원치만 만들어지고 50원치는 열로 그냥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산을 낮게 깎아 놓으면은 수소를 100원, 전기를 100원치 넣었는데 수소가 예를 들면 90원, 95원치 만들어졌으면은 그게 아주 효율이 좋은 시스템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산을 깎아 내려오는 역할을 하는 게 촉매가 합니다. 촉매가.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에 보면은 지금 현재 기술로 수소를 생산하는데 전기 1kWh, 보통 가정용 전기가 한 3kW 정도 쓰는데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수소가 기껏해야 120리터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에너지성, 우리나라 2019년도 1월 17일 날
울산에서 지금 현 대통령님께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2030년도 목표가 전기 1kWh를 썼을 때 발생시키는 수소량이 224리터입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과학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수소 분자 1몰은 22.4리터죠. 부피로 표현하면 그게 10몰입니다. 224리터는 곱하기 10을 22.4에 곱하기 10을 했는 거고 수소 같은 경우에 1몰이 수소가 H 두 분자니까 1몰 하면 2g입니다. 그래서 10몰이면은 20g을 만드는 거예요. 수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20g도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1kWh를 써서 수소 20g, 즉 224리터 만드는 게 거의 10년 이후에 2030년도에 이루어야 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은 저희들이 개발한 수소 생산 촉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게 될 겁니다. 224리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촉매가 이제 필요한데 이 촉매가 불행하게도 아주 비싼 귀금속을 써야 됩니다. 백금, 금 4촌이죠, 그죠? 백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1kg짜리 백금바 한 개가 뭐 시세에 따라 주식처럼 변하는데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요걸 이제 촉매로 만들어야 되는, 촉매로 만들 경우 이게 잘게 잘라야 됩니다. 이게 잘게 잘라야지 면이 많을수록 그만큼 촉매 효율이 좋아지는데 적은 양으로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는데 그렇게 자르는 과정이 비용이 한 6배 정도 원래 1kg 바를 잘게 자르는데 나노 사이즈로 자릅니다. 자르는데 들어간 비용이 원기금속의 6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20만 달러, 2억이 좀 넘죠, 그죠? 근데 이 백금은 광물이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 생산량이 한 200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70% 정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소 경제가 보편화되려고 그러면은 백금을 써가지고는 감당을 못 합니다. 여러분 아마 돈 있으면은 백금을 많이 사놓으면은 주식처럼 많이 오르겠죠,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 게 백금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금속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중간에 주기율표가 나와 있는데 빨갛게 박스 쳐놓은 금속들을 다 해봤어요. 대부분 이제 금도 그렇고 이리디움도 그렇고 백금보다 비싼데 그 위에 있는 자주색으로 원을 치는 루테늄을 가는 금속을 찾아보니까 이 가격이 백금의 약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백금이 100원 하면은 요거는 4원밖에 안 합니다. 되게 싼데 이게 이제 촉매 작용을 해준 백금만큼 작용을 해주면은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더 빨리 실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왜 다른 분들은 안 했느냐 그런 걸 고민을 하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루테늄을 하는 금속은 백금을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잘게 잘라놓으면 잘라진 상태로 잘 있는데 루테늄은 자기들끼리 자석 구슬처럼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잘라놓으면은 연결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촉매 분야에서는 이 루테늄은 촉매로 쓸 수 없는 금속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금속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 게 잘라가지고 못 달라붙게 딱 잡아주면은 거물망 같은데 딱 고정시키게 잡아놓으면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잘하는 게 오른쪽에 보면은 거물망처럼 생긴 그런 2차원 고분자를 저희들이 되게 잘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늘색으로 되는 점이 6개씩 원 안에 원이 아주 구가 이렇게 균일하게 있고 그 안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그 구슬이 질소입니다. 질소는 최각 전자 5개예요. 5개. 3개는 결합에 쓰이고 있고 2개가 남아요. 2개가 남는 거는 금속광이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각 구멍마다 6개씩 하늘색 구슬이 있어요. 이걸 이용하고 금속을 딱 달라붙지 못하게 잡아버리면은 총매를 쓸 수 있겠다. 뭐 개인적으로 설명드린 밑에 이제 그 왼쪽 밑에 보면은 새까만 자석 구슬이 있는데 이놈을 그냥 평판에 올려놓고 흔들어 버리면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죠? 근데 나무 판 위에다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고 그 자석 구슬을 박아 놓으면은 흔들어도 못 달라붙어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광화 현미경 가지고 상태를 보면은 왼쪽 위에 그 그림이 이미지가 광학 현미경이죠. 광학 현미경이 아니고 전자 현미경, TEM이라고 하는 현미경 가지고 원자 한 개까지 볼 수 있는 원자 현미경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 보면은 아주 균일한 나노입자들 1.6나노입자, 1.6나노 같은 여러분도 머리카락을 5만 가닥, 세로로 5만 가닥 정도 이렇게 잘라놓은 정도 크기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그런 작은 입자로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딱 끼워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매의 역할은 산높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우리가 물 펌프로 이렇게 해가, 전기 펌프로 퍼서 댐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 에너지를 저장해 놓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올려놓은 물을 필요할 때 그 수문을 열어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가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산높이가 낮을수록 저장한 에너지 양이 많아지는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우리가 이걸 개발할 당시에 2017년도에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공개가 되었고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총매들 쫙 다 산높이를 비교한 겁니다. 보면은 RUHC2N을 하는 그 총매가 백금, 그 25배나 비싼 백금보다 산높이가 더 낮아요. 성능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지는 총매를 저희들이 2017년도에 개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2017년도 앞서 설명드렸던 그 2017년도 10대 나노 기술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그해 2017년도에 발표된 그 연구 결과 성과 중에 그 최고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뽑혔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총매 성능을 보면은 왼쪽 위에가 백금입니다. 백금을 전기화학적으로 총매를 한 10,000번을 사용했을 때 까만 선이 원래 산높이고 빨간 점선이 산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총매 기능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밑에는 보면 저희들이 개발한 루테늄 총매인데 까만 선이 원래 산높이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10,000번을 사용했는데 산높이가 점점 낮아져요. 조금 더 낮아져요. 이 기능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총매 성능도 좋을 뿐만 아니고 둘째로 내구성도 백금보다 좋아요. 가격도 싸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1.5V, 뭐 0.12A 아주 전기 냄새만 맡고 물을 전기 분해시킬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1.5V 저 1.5V는 전기 배터리 한 개죠. 여기에 이제 전극을 담가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시키는 앞서 이 기포가 생기는 이게 수소고 옆에서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오른쪽이 수소고 왼쪽이 산소입니다. 산소와 수소가 그 화학식에서 보면 2대1로 나오죠. 보시는 것처럼 산소가 좀 적게 나오고 수소가 좀 많이 나옵니다. 2대1로. 그래서 이제 효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그림은 이제 효율을 측정하는 설비를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해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발표됐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그 방울, 빨간 방울, 파란 방울 있는 게 이제 물 전기 분해에 대해서 수소, 산소가 나오고 있고 이거 딱 가둬놓고 이 가스를 통과시키면은 지시력 하는 장비를 통해서 통과시키면은 우리 넣어준 전기 대비 전기를 100을 넣었을 때 나오는 수소량이 얼마냐 그걸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 평가 장비인데 우리 총매를 평가를 해보면은 우선 효율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효율 쪽에 보면은 루테늄 G2N을 한 총매를 보면은 효율이 95%까지 올라갑니다. 95%는 이야기는 전기 100원 지녔을 때 수소를 95원치 만들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옆에 백금이 있죠. 백금이 87%, 전기 100원 넣었을 때 87원까지 만들 수 있다. 뭐 지금 현재 이제 보급되어 있는 그 스테인리스 서스라 한 서스 316 전극을 많이 쓰는데 시중에 그 공급되고 있는 수전의 장치들이 보면은 수전의 장치가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들입니다. 이런 설비들은 변환 효율이 50%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전기 100원치 넣었는데 수소 50원치도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50원치는 어디 갔습니까? 열로 갔습니다. 열로. 그래서 이제 우리 촉매가 효율이 제일 좋은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시면은 안정성, 이제 상업화 되려면은 효율, 안정성, 가격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앞서 보신 그림처럼 오래 사용해도 촉매 내구성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극을 생산해서 사실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구성 보장을 약 5년 이상을 해주게 되고, 백금 같은 경우에는 2년을 못 버팁니다. 보통 물 전기분해할 때. 그래서 내구성이 훨씬 좋고, 그 다음 가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백금 가격의 4%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희들이 주식처럼 루테늄 가격을 엄청 올려버렸어요. 이게 안 된다 하는 금속을 되게 우리가 해놓았더니 전 세계가 지금 저희 연구를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루테늄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약 한 7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혹시 뭐 여윳돈이 있으면은 우리나라로 루테늄 광물을 좀 수입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극 성능을 이제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전구의 역사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전극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보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효율이 50%도 안 나온 서스 같은 경우에는 백열등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백열등은 우리가 원하는 건 빛인데, 백열등은 전기를 넣어주면은 많은 부분 열로 보내버리고 빛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이 되게 낮은 것처럼 같고, 그 다음에 나온 게 형광등입니다. 형광등은 열은 별로 안 나고, 그 빛은 많이 내죠. 근데 형광등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백금 전극하고 비교가 되고, 우리 전극은 LED 전등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전기도 적게 먹고, 빛도 많이 내놓고, 뭐 그런 성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서스, 백금, 루테늄,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 전극이 제일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보도 자료가 나오고, 신문에 이제, 알려지니까, 이걸 이제 그 주변에서 그냥 좋은 기술을 섞이지 말고, 사업화하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창업 자금을 대줘가 제가 이제 그 전극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루시2N입니다. 원래 촉매 이름 따서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 보시는 것처럼 촉매액을 전극판에 코팅을 해서 이렇게 전극, 양극, 음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양극, 음극은 수소극, 산소극인데, 이게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나갔는데, 방송, TV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물 전기분해하는 연구를 한 2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이 양반아, 사기치지 마라, 딱 그래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20년 동안 전극 개발했는데 아직 그런 전극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아, 그런가요? 그럼 저희 연구실에 한번 오시죠. 오서 직접 한번 보시죠. 그랬더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길래, 저한테 뭐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이 전극을 드릴 테니까 직접 가져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고 말씀하시자고 그랬더니, 이제 왼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분들이 테스트 하면서 영상을 찍어 저한테 보내왔는데, 카카오톡으로 보내왔는데, 이게 음성이 녹음되어 있어요. 야, 진짜 나 감탄하는 게 녹음이 되어 있다. 저도 이제 강연하면서 이게 우리 전극의 성능을, 우수성을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알려드리는데, 야, 이거 뭐 말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감탄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은 이제 보통 물을 전기분해 하려고 그러면 물에다가 가성소다를 좀 태웁니다. 그래야지 이제 전기분해가 잘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 아리수가 뭔지 아시죠? 아리수. 서울 수돗물 영어 이름이 아리수입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그냥
정해질 추가로 안 태워도 수소물도 전기분해 잘 돼서 수소가 콸콸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전기분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은 수소 경제 전 사이클을 보면은 이제 태양전지나 풍력 같은 자연에서 오는 에너지 1번 그 기술이 발달돼야 되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밑에 2번 물을 전기분해서 수소를 만들어야지 이제 그린 수소가 되고 이 수소를 또 저장하고 수송하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수소 경제 로드맵에서 수소 사이클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수송 저장 부분입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수송 저장이 되면은 다시 우리가 필요한데 그 연료전지를 하는 설비를 가지고 전기를 필요할 때 만들어 쓰면 됩니다. 이제 연료전지하고 배터리하고 경쟁을 하는데 아마 가볍고 효율 좋은 쪽이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대형 수송 수단은 연료전지를 써야 되고 오래 나는 드론 같은 건 연료전지를 써야 돼. 배터리는 자기 무게만큼 무게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소형 자동차에서만 배터리가 이용될 것 같고 대형 트럭이나 버스, 기차, 비행기 이런 데는 연료전지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저장하고 수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이제 네 가지가 다 맞아야지 수소 연료가 보편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개발한 기술, 2번 기술 가지고 지금 현재 길거리 굴러다니는 화석연료 자동차 요즘 특히 봄철에 매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그죠? 매연 저감 장치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면은 요걸 이제 하려고 이제 문헌을 찾다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 이런 게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오토 엑스퍼트라 이게 자동차 전문가라 하는 분인데 호주 분인데 이분이 첫마디 욕부터 합니다. 저한테 영상이 안 들린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영상이 들릴 텐데 이게 안 된다. 왜냐하면 연력학적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전기분해할 때 이미 손실이 생기고 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전기를 가지고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집어넣으면은 넣어가지고 이렇게 쓰게 되면 전기분해할 때 이미 에너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다. 안 된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는 연력학적 법칙에 의해서 이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도표를 보면은 에너지를 100을 넣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다른 에너지를 바꿀 때 에너지 아웃이 100%인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그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처럼 손실이 생깁니다. 그 부분만 보면은 이분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 자동차 엔진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자동차에 우리가 기름을 기화시켜서 공기와 섞어서 분사에 집어넣는데 이 기름이 타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이게 핏손이 이렇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핏손이 이렇게 자동 실린더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죠? 이 핏손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기름이 타서 따라가는 속도가 더 느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자동차 가속에 대한 핏손이 더 빨리 움직이죠. 더 빨리 움직이면 기름이 덜 타고 나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화염 전파 속도를 보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LPG 차라 가솔린, 디젤 차들의 엔진을 잘 보시면은 완전 연소 엔진은 없습니다. 이 엔진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90%까지 기름을 못 태우면 10%는 안 타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10%가 미세먼지 주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은 요 10%를 다 마저 태우면은 마저 태우고 10% 얻는 것보다 전기를 적게 쓰게 되면은 연비도 올라가고 미세먼지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비는 손실 보고 미세먼지만 잡아가지고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그 공기 정화시키려고 내 주머니 돈 더 써가면서 그 미세먼지 적게 나오는 자동차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따져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자동차 연소 보조 장치를 저희들이 만들었었고 이제 요런 설비를 통해서 수소 산소 혼합계에서 그 버블을 엔진 공기랑 같이 주입을 시키면은 엔진 완전 연소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론적 배경이 뭐냐 하면은 영상에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부탄가스는 LPG
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부탄가스의 화염 전파 속도하고 보시면 이렇게 그 고속 카메라 가지고 천천히 돌려보면은 불꽃이 이렇게 전파돼 가는 그 원형으로 전파돼 가는 게 보입니다. 그죠? 3분의 1배속으로 보면은 그 부탄가스의 화염 전파 속도가 이 정도고 보이죠? 동그랗게 되어 보니까 밑부분, 끝부분은 도달하기 전에 배기밸브를 열려갖고 그 피스톤이 밀어내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옥탄, 휘발유에 해당되는 연료인데 요걸 산소가 섞었을 때 이건 더 느립니다. 디젤은 더 느리겠죠. 분자량이 더 큰 게 디젤이니까. 근데 이제 물 전기분해서 얻은 수소, 산소 가스, 혼합가스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얼마나 화염 전파 속도가 빠른지 보실 수 있습니다. 놀라실 겁니다, 아마. 폭발합니다. 이게 이제 밑에 보면은 가솔린하고 산소하고 섞었을 때, 그러니까 휘발유하고 산소하고 섞었을 때 화염 전파 속도가 초당 16.5m, 1초에 16.5m 갑니다. 그런데 물의 전기분해서 얻은 수소와 산소 혼합가스는 초당 700m 갑니다. 음속이 340m죠. 거의 음속의 2배입니다. 요걸 소량 한 1% 미만으로 엔진에 그 기름과 섞어주게 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일 왼쪽 그림이 그 스파크 플러그 터뜨려서 하는 그 휘발유 엔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회색 양쪽 코너 부분에 분포되는 기름이 덜 타고 배기밸브를 밀려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효율이 최대 제일 그 성능 좋은 가솔린 엔진 그 연소 효율이 8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중간에 게 이제 그 압축 착화 방식으로 되는 그 디젤 엔진이고, 디젤 엔진은 마찬가지로 88, 9%. 근데 이제 수산소 가스를 이 기름과 같이 섞어 넣었을 때는 화염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거의 100% 육박합니다. 스파크 딱 터지자마자 전체적으로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뭐 처음 고안한 건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왜 그러면은, 되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안 썼냐? 그게 핵심이 전극 에너지 변환 효율입니다. 예전 전극은 성능이 50%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름을 더 많이 떼야 됩니다. 더 많이 떼가지고 미세먼지를 잡기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니까 자동차에서 채택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그 연력학적으로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말씀이 맞습니다. 에너지 변환시키면 일단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불리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몰랐던 게 완전 연소를 시켜서 10%덜 타는 걸 다 태우면은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물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연비도 좋아지고 미세먼지도 좋아진다 그런 개념인데, 예전에는 안 했던 게 이제 말씀드리면 요 10%를 더 태우기 위해서 기름을 20%를 더 썼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10%총 마이너스 20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10% 손해를 봤는데, 저희들 전극을 했을 경우에는 10%를 더 태우고 쓰는 그 연료량은 5%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5% 덕이고 미세먼지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꼭 먹고 안 먹고가 가능해진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적용을 해보면은 이 설비를 만드신 분이 이제 20년 된 렉스톤 자동차를 디젤 자동차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지금 현재는 한 15,000km, 지금 요거는 이제 7,000km는 좀 예전 데이터고 15,000km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극의 내구성도 변함이 없고, 이건 제 차입니다. 지금 밖에 여기 강연 오면서 끌고 온 차인데, 제 차 트렁크에도 또 설비를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한 1년 반째 내구성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극도 지금 중간에 뜯어가지고 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밑에 보신 것처럼. 저게 이제 수산소 가스를 엔진에 넣어주는 장치입니다. 트렁크에 설치되어 있고, 요게 공인 성적표인데 자동차 검사소 가면은 배기가스 질을 측정해 줍니다. 보시면은 푸조 407 엔진 디젤 2리터짜리인데 여기에
80W짜리 설비가 달려있고, 중간에 이렇게 렉스톤 2003년식 3000cc 100W 설비가 달려있고, 메가트럭 1999년식 거의 20년 넘은 차죠. 이 차는 그 자동차 그러니까 연소 효율이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왜 트럭 뒤에 가면은 오르막으로 갈 때 찌끔 연기 나오는 거죠. 그게 기름이 안 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절반은 안 태우고 못 태우고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사소 가면은 그 검사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런데 설비를 달고 나서 보면은 푸조 같은 경우는 안 타고 나온 기름이 이걸 달기 전에는 18%, 렉스톤 20%, 메가트럭 45%인데 이 설비를 달고 나니까 확 줄었어요. 6%, 7%, 15% 줄었어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검사소 가면은 지역마다 좀 틀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탄 기름이 한 20% 정도 되면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요. 15%예요. 저 트럭은 통과 못 했는데 이걸 달고 통과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자동차 대시보드 제 차를 찍은 건데 100km를 타기 위해서 들어간 기름이 약 5.8리터, 연비가 한 17km 넘게 나오죠, 리터당. 그 위에 보면 빨갛게 동그라미 한 거 보면 미세먼지, 즉 안 타고 난 기름이 제로입니다. 제 차는 디젤 차인데도 그 배기구에 코를 대고 있어도 기름 냄새 하나도 안 납니다. 그 정도로 완전 연소를 시켜줍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배기가스를 질을 개선한 DPF도 달려있는 자동차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확실히 역할을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서울 시내버스, 시외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디젤 차는 시내 운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에도 달아서 지금 실증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진은 여기 왼쪽에 동영상에 보면은 발생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내용 발전기인데, 디젤 발전기인데, 등유 발전기인데, 보통 실내에서 이 발전기 틀면은 기름 냄새 되게 많이 나는데, 여기 오른쪽 보시면 설비를 붙여가지고, 기름 태워서 발전기 돌리면은 실내에서도 돌려도 기름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박이 보통 보면 벙커시유 같은 아주 저질 기름을 씁니다. 저질 기름 쓸 경우에 이제 보통 바다에서는 뭐 이렇게 막 매연 뿜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금 IMO죠, 그죠? 국제해양기구에서 선박도 배기가스 조절을 못하게 되면 다른 나라 국적대 나라 대 나라 운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고, 특히 대형 선박들, 뭐 화물선 이런 선박들은, 해외로 가는 선박들은 반드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 회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청하기를 좀 대형 선박 약 4,000톤 정도 되는 선박에 요 저감 장치를 한번 달아보자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요 왼쪽 동영상을 보시면은 약 10장, 전극 10장이 쌓여 있는데 한 장당 약 100W씩 해서 10장 세트로 1kW 정도 되는 세트인데, 여기에 4세트가 오른쪽 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원을 올리 전하고 후하고 보시면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이렇게 수소, 산소 가스가 발생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원 올리기 전이고, 전원을 올리면은 물이 끓듯이 기체로 바뀝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하고 산소하고 혼합가스로 나오게 되고, 요 4세트를 오른쪽 설비로 갖춰가지고 안전장치까지 해가지고 이제 4,000톤, 부산 다대포항입니다. 여기가 블랙제이드라는 선박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선박에 들어가는 수소산소가스, 이게 폭발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PD병에 넣어가지고 하면은 완전 폭발되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선박 같은 경우 저질 기름이다 보니까 황화합물하고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를 받는데, 요 설비를 달고 나니까 왼쪽은 같은 조건에 측정을 했는데 왼쪽은 황산화물이 꽤 나오는데 오른쪽은 황산화물이 거의 안 잡히고, 더 중요한 거는 질소산화물도 확 줄었습니다. 질소산화물이 왜 생기시는지는 아시죠?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공기 중에 약 78%가 질소인데, 엔진이 과열돼 가지고 고온에서 돌아가면 질소하고 산소하고 고온에서 반응해 가지고 질소산화물을 만듭니다. 이게 질소산화물이 또 미세먼지의 주범이기도 하죠, 그죠? 그까지도 확 줄어듭니다. 이건 이제 가솔린 엔진인데, 빨간 테이블에 빨간 표시를 보면은 우리나라 규제가 가솔린 엔진의 질소산화물 규제가 1480 ppm 이하라야지 되는데,
그 연예인들 많이 타고 다니는 스타크래프트, GM에서 나오는 그 아주 대형 가솔린 자동차 밴입니다. 그죠? 여기에 저희 설비 100W짜리를 설치를 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질소 산화물이 1ppm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위에 보면은 종이 사진 찍어 놓은 저기에 이제 공인 성적표를 밑에 보기 쉽게 그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정리를 해보면은 그 수소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서 에너지 오는 그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어서 저장해서 수송하고, 그다음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발전을 시키는 그런 게 이제 수소 경제의 어떤 그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소 경제가 아직까지 그 실현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우선 당장 급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장치를 물 전기분해해서 개발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사진은 예, 상당히 용량이 큰 설비입니다. 50kW. 보통 가정용 전기가 뭐 우리가 하루에 쓰는 게 많아야 한 3kW인데 50kWh 같으면 굉장히 많은 설비인데, 이 대형 설비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AC를, 그러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면 변압기고, 여기에 발생되는 수소, 산소 혼합가스인데, 이걸 분리하게 되면은 수소만 우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비를 통해서 우선에 이제 그 수소 경제 활성화가 완전 되기 전에 이제 미세먼지 저감 장치로 개발했었고, 다음으로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루테늄 가격이 저희들이 연구를 처음 발표했을 때 그 온저, 1온저가 이제 이게 그 주식 시장처럼 기금속 시세 변동을 보여주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논문 발표했을 때 2017년도 2월 27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당시에 백금 가격의 4%가 안 됐습니다. 1온저 약 28g 정도 되는데, 여기에 백금이 $1000 할 때 루테늄은 $40밖에 안 했습니다. 4%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논문 발표한 그 다음 달부터 2배로 올랐어요. 이게 안 된다고 믿었던 금속을 된다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갑자기 수요가 2배로 뛰었는데, 공교롭게도 그해 9월에 중국은 원래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를 그 중국 동해안이죠. 우리나라 서해안에 약 한 100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가지고 중국 전역에 전기 자동차를 굴리겠다. 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저희들 논문을 보고 수소도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중국 주석이 2017년도 9월 24일 날 우리도 수소하자 이래가지고 전기차 보조금 중국인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리고 수소에 굉장히 그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 수소장차라든지 수소 스테이션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 중국이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천정무지로 뛰어가지고 9월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뭐 2020년 말까지 $40 하던 루테늄 가격이 지금 온저당 $270까지 약 7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긴 게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만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전 세계 가장 앞선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을 가질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이게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처음에 저희들이 이 논문을 2017년도에 발표했을 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 학계에서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인용된 횟수가 23번밖에 안 됐는데, 2018년도에 보면 이거 진짜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115번, 2019년도는 더 많이 올랐고, 2020년도는 한 해에 200번 이상 뛰었습니다. 이게 총 지금 거의 한 600번 가까이 되는데, 600번, 한 4년에 600번 같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인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물 전기분해하면은 우리가 발표한 2017년도 논문이 그 성경책처럼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그 전기화학 촉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슬라이드 한두 장에 마무리를 하면은 이제 수소 경제 사이클을 말씀드리죠. 수소 생산은
이제 천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 수송 저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기술인데 그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바뀌고, 그다음 활용 쪽인데 우리 그 촉매 가지고 할 경우에 이제 그 출력을 보면은 뭐 1kW, 10kW, 100kW, 1000kW, 1MW죠, 그죠?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게 약 한 480kg입니다. 480kg 같으면 넥소 같은 경우에 그 완전 충전시키면 그 수소 6kg 들어갑니다. 1kg당 유전지 자동차는 100kg를 갑니다. 6kg 충전하게 되면 약 600kg를 가는데 충전하는 시간이 약 18분, 약 3000kW 정도 되면은 사실 위에 보시는 수송 저장을 빼고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설비까지 갈 수 있습니다. 3000kW 같으면. 왜냐하면 그게 충전한 시간이 6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매력이 있고 한 번 충전하면 600km를 가기 때문에 충전 시간도 적게 걸리고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가 실현되는데 아주 뒤흔도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현재 지금 그레이 수소 나오고 있는 그 스팀 메탄 리포밍을 해서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수소가 생산 단가가 킬로당 약 2,000원 합니다. 근데 수송 단가가 6,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울산서 수소 1kg 생산해가 서울서 수소 충전하는데 갖다 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수송 비용이 6,000원 합니다. 그래서 공급 단가는 한 8,000원 하는데 백금 촉매를 했을 경우에 생산 단가가 그 그레이 수소보다 4배 비쌉니다. 근데 수송이 필요 없어. 전기하고 물은 전국 어디든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가지고 생산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 그 스팀 리포밍가 비싸고 저희 전국을 했을 경우에는 생산 단가가 백금보다 훨씬 쌉니다. 왜냐하면 촉매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약 한 5,000원. 그래서 이제 공급 단가도 마찬가지로 5,000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은 수소 경제 활성화 가능성, 특히 그린 수소를 해서 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그 신재생 에너지가 발달돼야 되고 수소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수송 저장 문제도 사실은 이제 빼버리면 제일 좋겠죠. 제일 골치 아픈 게 수송 저장입니다. 3번이 제일 골치 아픈 거고 4번 기술도 상당히 그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 되면은 3번을 생략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 활성화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이제 물 전기분해에서 얻은 수소 산소 혼합가스를 가지고 지금 현재 당장 급한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을 마치고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실은 강의가 저희 계획은 40분 강의하고 20분 질의응답 시간이었는데 교수님 강의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강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질의응답보다.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그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효율적인 촉매가 나오는 게 자랑스럽다. 10대 나노 기술 대단하다. 이런 응원의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일단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루테늄이라는 것은 네. K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루테늄은 어떤 형태로 채취되며 어느 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루테늄 좋은 질문이신데 루테늄도 사실은 백금하고 사촌간입니다. 이제 루테늄도 사실은 귀한 귀금속인데 대부분 전 세계 생산량의 한 70% 정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금하고 같이 생산되는데 그 백금의 부산물입니다. 근데 루테늄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수요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되게 쌌었는데 저희들이 촉매로 좋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 같으면은 뭐 자원 투자를 하고자 한다 하면은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루테늄 광산에다 조달하지 않겠나 정부 차원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에 또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루테늄의 장점은 우리나라에 딱 들여다 놓으면은 그 촉매의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번 촉매로 만들어 놓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니까 그 비용이라기보다는 투자의 개념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갖다 놓고 나면은 그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많이 확보해 놓으면은 앞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김광호님께서 네. 질문 주셨습니다. 그 솔직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네. 수소 기술 우리나라는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라고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사실은 수소 기술이 사실 좀 후발주자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 있었고, 유럽 국가, 서방 국가들, 뭐 독일 특히 굉장히 앞서가 있었는데, 다행인 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정치적인 거라 좀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지난 4년간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친환경 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뭔 소리 하냐, 셰일가스 쓰면 쓰면 되지, 무슨 뭐 지구 오염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우리는 셰일가스 많은데 그걸로 그냥 앞으로 100년, 200년 더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수소 관련 기술을 미국이 좀 등한시했고 국가에서 연구 개발비를 거의 안 줘가지고 4년 동안 발목이 잡혀서 가지고 다행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원천 기술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작지만은 지금 수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적지만 강한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조금 아쉬운 거는 요걸 이제 산업화 해가지고 이제 그 널리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기업들이 마땅한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 몇몇 중소기업들은 있는데 뭐 실명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업들이 사실 자체 그 수소 발생 장치 기술이 없고 대부분 그 선진국에서 설비를 부품을 사와가지고 조립하는 기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쪽 부분도 많이 그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좋은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제 상업화하려면은 기업이 설비를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좋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수소가 석유처럼 지난 뭐 한 100년 동안 석유가 이렇게 그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었는데 앞으로는 수소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큰 소리 치면서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이번에는 강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촉매를 개발하셨는데 네.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촉매를 또 찾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 더 좋은 촉매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 거의 95%까지 와요. 95% 같으면 지금 뭐 천장까지 도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 2% 때문에 그 촉매 기술 개발하는 그 시간을 쓰느냐,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아마 지금 95%가 이미 그 세계 최고 기술이고, 앞으로 그 격차가 이제 그 선진국, 예를 들면 87% 가는 게 사실 노르웨이 회사가 제일 그 촉매 기술이 앞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오기 전에는 거기보다 한 8% 정도 더 성능이 뛰어나고, 요 기술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대형 설비를 만들어서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그 기술 개발하는 게 더 지금 현재로서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촉매 기술은 거의 뭐 한계선까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한계선 꼭지점에 저희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우리가 요즘 수소 하면은 수소 자동차를 생각하잖아요. 네, 네. 수소 자동차를 생각하면은 충전소를 많이 생각하게 네, 돼요. 네, 네. 근데 아마 가제트님도 그런 고민을 같이 하셨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제트님께서 질문 주시기를 폭발의 위험성으로 인해 반대가 많은 수소 충전소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LPG 충전소를 대체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보면은 그 LPG 충전소를 이용하는 그 안도 나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요. 지금 이제 그 수소는 아시겠지만 이게 그 굉장히 가벼운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양을 또 액화가 쉽지 않고 액화하려고 그러면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됩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수송이 제일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이제 나오는 수소들은 그 석유화학 공단에서 그 메탄 가스를 물하고 쪄가지고 수소를 얻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그 수소를 가지고 이제 수소 충전소를 만드는데 수송 비용이 그 앞에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생산 단가는 키로에 2,000원인데 수송 단가가 한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진 붙이면은 한 만 원 정도에 총 8,000원에 마진 붙이면 만 원 정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물을 전기분해를 해서 수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요 6,000원이 빠집니다. 그 대신에 생산 단가는 좀 비싸죠. 근데 이제 수소 충전소의 폭발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수소에 대한 그 상당히 오해가 많은데 수소 폭탄에 대해서 유래된 것 같은데 수소는 사실 폭발하지가 않습니다. 1919년도에 그 강원도에서 수소 폭발 사고 있어가지고 공장 하나 다 날아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순수 수소가 아니기 때문에 폭발한 겁니다. 수소에 산소가 섞여 있어가지고 폭발한 거지 순수 수소는 절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이제 그 수소 폭발이라고 하는 건 수소는 산소를 만나야지 반응을 해서 물로 바뀝니다. 이때 생기는 반응 열 때문에 폭발하는 건데 산소가 없으면은 수소는 절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소 탱커 여기 있으면은 수소를 채워놓고 구멍을 뚫어 수소를 새어나가게 하고 불꽃을 붙여도 절대 불꽃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나와야지 산소를 만나서 불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불꽃은 항상 밖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폭발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폭발의 위험성이라는 것은 압력 때문에 수소가 이제 액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충전소에서 탱크 저장하는 압력이 보통 300바, 300기압. 자동차 그 넥소 탱크에는 700기압까지 그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폭발할 수는 있는데 그 요즘 압력 용기들이 워낙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화학 반응에 대한 그 폭발은 없고 그 충전한 압력 때문에 폭발할 수는 있는데 그런 반응 용기가 뭐 불량이라 갖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수소 스테이션에서 쓰고 있는 그 저장 용기 같은 경우는 안전 검사를 다 하고 했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은 없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그 두려워하는 게 아마 수소 폭탄하고 좀 이렇게 뭐 혼재가 돼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수소 자체는 굉장히 안전한 화합물입니다. 네, 폭발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해를 했던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이름이 예쁘네요. 사랑을 알고 싶어요 님께서 네. 수소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발전시킨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프로테이지는 에너지 비율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라고 여쭙습니다. 예,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막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그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그 부생수소는 대부분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고 에너지로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회사라든지 석유화학 공정에서 이제 탈항시키는 데 쓰는 게 이제 대부분 들어가고 자동차에서 뭐 충전해서 쓰고 에너지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소량인데 아마 그 비율로 따지면 전 세계 생산되는 수소 양의 한 2, 3%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화석연료 자동차, 뭐 휘발유, 디젤 때는 그 자동차 다 사라지고 전기 자동차하고 수소 자동차만 길거리 굴러 다닌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아직까지 그게 수소를 에너지로 쓰고 있는 양은 아주 극소수인데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그쪽을 가야 되고, 다행인 게 연료전지 자동차는 현대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고, 지금 가장 불편한 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소 충전소가 이제 몇 개 없기 때문에 충전하러 가는데 쓰는 수소가 되게 많습니다. 차를 몰고 가 충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게 되면은 충전소 보급이 아주 활성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도 많이 판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점점점 이제 늘어가야 되고,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2030년 이후에는 화석연료 자동차 생산을 더 이상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이미 나와 있는 건 굴러가겠지만은 어쨌든 전기 자동차나 수소연료 자동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도 사실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2050년 되면은 아예 화석연료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난방용으로도 못 쓰게 되어 있고, 카본 제로 그러죠. 좀 그린 뉴딜 중에 핵심인데, 탄소를 일체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 20, 30년 내에 길거리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나 연료전지 자동차로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가속화가 돼야 되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이 많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수소가 대부분 다 회색 수소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정하게 물전기분해서 얻은 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야지 비로소 이제 친환경 그린 수소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뭐 곧 많이 보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은 내용으로 좀 늦은 시간까지 강연해 주신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이행시 이벤트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당첨자님 안내 드리겠습니다. 나민정님 주셨던 수요일도 목요일도 아니에요. 금요일에 만나는 소중한 만남의 시간, 금요일의 과학터치. 이렇게 예쁜 이행시 주셨습니다. 나민정님 당첨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댓글 당첨되신 분들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주인님, 조선님, 갓제트님, 케이쌤님, 쥐도리맘님, 김재누님, 사랑을 알고 싶어요님. 자, 방금 제가 불러드린 아이디 주인공들께서는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가는 이메일로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면은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유익한 강연 들려주신 백종범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6시 30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